부산 해운대구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15평 원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2세의 최인숙 할머니가 작은 책상 앞에서 독서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부산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던 그녀에게 책은 여전히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볼까? 인숙 할머니가 책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책장에는 수백 권의 책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부터 최신 에세이까지 다양한 장르가 골고루 갖춰져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월 56권의 책을 읽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조카 민호였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지? 40대 초반의 박민호는 인숙 할머니의 남동생 아들로 어려서부터 고모를 무척 따랐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후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고모는 어떠세요? 나야 뭐 매일 책 읽고 산책하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지. 그나저나 고모, 죄송한데 하나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출판사 일로 은행에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당분간 지방 출장이 많아서요. 혹시 고모께서 대신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 서류를? 네, 간단한 거예요. 제가 미리 신청해놨는데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숙 할머니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조카의 사업 관련 서류를 자신이 대신 받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민호야, 그게 가능한 거야? 내 서류를 내가 받을 수 있나? 아, 제가 위임장을 미리 써뒀어요. 고모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가? 어느 은행인데? 부산은행 센텀시티 지점이에요. 고모 집에서 가까우니까 부담 안 드실 것 같아서요. 인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책과 함께 살아온 그녀는 문서나 절차에 대해서는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니? 아, 사업자 등록증 관련 서류예요. 출판사 등록할 때 필요한 거라고 하네요. 그럼 언제 가면 돼? 내일 오전이면 좋겠어요. 제가 미리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인숙 할머니는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조카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금융기관 업무를 대신 처리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민호가 부탁하는 일이니까 인숙 할머니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호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깊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후 혼자 힘들게 자랐지만 고모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때도 도움을 요청했고 인숙 할머니는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출판사도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 인숙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내일 은행 일 정말 고마워요. 뭘, 가족인데. 그런데 정확히 몇 시에 가면 돼? 오전 10시에 약속 잡아뒀어요. 담당자 이름은 김 과장님이에요. 알겠다. 신분증하고 위임장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인숙 할머니는 그것을 단순히 사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숙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가방에 신분증을 넣었습니다. 위임장은 어디 있지? 인숙 할머니가 찾아봤지만 위임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위임장을 못 찾겠는데? 아, 제가 은행에 미리 맡겨뒀어요. 고모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부산은행 센텀시티 지점은 인숙 할머니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 잘 가지 않는 곳이라 약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문의했습니다. 박민호 씨 관련 서류를 받으러 왔는데요. 네, 잠깐만요. 김 과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잠시 후 40대 중반의 김 과장이 나와 인숙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숙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해볼게요. 신분증을 확인한 김 과장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고객님, 혹시 오늘 무슨 업무를 보러 오신 건가요? 조카 민호 서류를 받으러 왔는데요. 서류요? 저희는 서류 수령건으로 약속을 받지 않았는데. 인숙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런가요? 민호가 분명히 약속을 잡았다고 했는데. 김 과장이 컴퓨터로 확인해 봤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최인숙 고객님 명의로 대출 상담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대출 상담이요? 네. 8억 원 대출건으로 오늘 최종 승인 받으러 오시는 거 아니었나요? 인숙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죠? 8억 원 대출 최종 승인이요. 이미 서류는 모두 접수되어 있고. 그 순간 인숙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카에게 속은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대출을 신청했나요? 김 과장은 서류를 확인하며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고 서명도 되어 있네요. 인숙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좀 보여주세요. 김 과장이 서류를 보여주자 인숙 할머니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서명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 그런데 고객님, 서명이 고객님 것 같은데요? 인숙 할머니는 서명을 자세히 봤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서명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그 순간 조카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님,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인숙 할머니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8억 원의 채무자가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백한 신분 도용 사건이니까요. 인숙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믿었던 조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인숙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은행에서 본 서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서명도 자신의 것과 흡사했습니다. 정말 민호가 한 일일까? 인숙 할머니가 자문했습니다. 30년 넘게 가까이 지낸 조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고 성실했던 민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즉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은행에 갔다 왔는데. 아, 고모. 서류 잘 받으셨어요? 서류가 아니었어. 민호야, 내 이름으로 대출이 신청되어 있다는데.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모, 그게. 민호야, 솔직히 말해줘. 내가 한 거야? 고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인숙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조카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고모, 출판사가 너무 어려워요. 빚이 너무 많아서. 민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
내 이름으로 8억을 빌리려고? 고모, 정말 잠깐만이에요. 출판사가 안정되면 바로 갚을게요. 잠깐만이라고? 8억이 잠깐만이야? 인숙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평생 신뢰해온 조카가 자신을 완전히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고모가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못 도와줄 것 같아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게 금액이 너무 커서. 민호는 계속 변명했지만 인숙 할머니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당장 이 일을 취소해. 고모,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되었어요. 지금 취소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고모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제가 모든 이자와 원금을 갚을게요. 인숙 할머니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대출을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조카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당장 취소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고모,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사기범이 되어버려요. 이미 사기를 저질렀잖아. 인숙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숙 할머니는 해운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평생 경찰서에 올 일이 없었던 그녀에게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원 담당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신분 도용을 당했는데요. 제 이름으로 누군가 대출을 신청했어요. 신분 도용이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인숙 할머니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과 조카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조카분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본인이 인정했어요. 전화해서 자기가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는 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인숙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가족이나 친척 간의 재산 관련 분쟁은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하지만 제 동의 없이 제 이름을 도용한 건 범죄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라면 단순한 사기보다는 복잡하게 접근해야 해요. 인숙 할머니는 실망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고발장을 접수하시고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오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인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고모, 죄송해요. 민호가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일어서. 고모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서지 않을게요. 인숙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는 났지만 어려서부터 키워본 조카를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들어와, 이야기하자. 거실에 앉은 민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했니? 고모, 정말 급했어요. 출판사가 부도날 위기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할 일이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제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민호는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설명했습니다. 출간한 책들이 팔리지 않아서 재정이 악화됐고 투자받은 돈도 모두 써버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모,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하지만 고모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정말 갚을 생각이었어요. 8억을 어떻게 갚으려고 했는데 출판사가 안정되면 아니면 집을 팔아서라도.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말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얼마나 철없는 생각을 했는지 아니? 죄송해요, 고모.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민호는 계속 사과했지만 인숙 할머니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일단 집에 가.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고모, 정말 제가 해결할게요.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민호가 떠난 후 인숙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온 조카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음 날 오전, 인숙 할머니는 다시 부산은행 센텀시티 지점을 찾았습니다.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대출건으로. 김 과장이 인숙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출 신청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관련 서류를 모두 복사해서 드릴게요. 수사기관에서 필요하실 거예요. 김 과장은 친절하게 대출 신청서, 소득증명서, 담보 설정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출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여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 과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대출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이 고객님 명의가 아니에요. 인숙 할머니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담보로 설정된 건물은 부산 서면의 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누구 명의인가요? 박민호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고객님, 조카분 맞죠? 네, 맞는데 그럼 민호 건물을 담보로 해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니 사건이 더욱 복잡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신분 도용이 아니라 복합적인 금융사기였습니다. 이 대출이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8억 원이 고객님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담보는 박민호 씨 건물이니까 실제로는 박민호 씨가 돈을 받는 셈이죠. 그럼 빚은 제가 지고 돈은 민호가 쓰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매우 교묘한 방법이에요. 인숙 할머니는 조카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대출 신청이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알 수 있나요? 김 과장이 컴퓨터로 확인해 봤습니다. 첫 상담이 한 달 전에 있었네요. 박민호 씨가 직접 와서 상담받았고 그 후 여러 번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네, 꽤 오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인숙 할머니는 배신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 달 전이면 추석 때 집에 와서 안부를 묻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이미 자신을 속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을 나온 후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출판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역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인숙 할머니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신지요? 박민호 사장 고모입니다.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민호와 함께 나왔습니다. 고모, 어떻게 여기까지? 민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호는 직원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후 인숙 할머니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은행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었어. 고모, 한 달 전부터 계획했다면서.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웃으면서 인사할 때도 이미 나를 속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출판사가 망하면 직원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그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8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서. 인숙 할머니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직원도 78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 월세가 얼마나 나가? 월 500만 원 정도요. 직원 월급은 전부 합쳐서 월 3천만 원 정도. 인숙 할머니는 계산해 봤습니다. 고정비만 월 4천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출판사 수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수입은 얼마나 돼? 요즘은 한 달에 1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럼 매달 3천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네? 네. 그래서 대출이 절실했어요.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사업이 어려우면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야. 고모, 제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까지 할 일이 아니잖아. 민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8억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있고. 인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지금 내 상황으로는 8억을 갚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시간을 주시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인숙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고모, 어디 가세요? 집에 가서 변호사를 찾아볼 거야. 변호사요? 고모, 제발. 민호야, 나는 더 이상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그날 오후 인숙 할머니는 해운대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찾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40대 여성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조카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는데요. 인숙 할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네요. 그런데 조카분이라면 처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금액이 8억 원으로 크니까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숙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호가 감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민사적으로 해결하려면 조카분이 모든 걸 취소하고 합의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은행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형사고발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야 은행 대출도 중단시킬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조카를 감옥에 보내기는 싫은데, 하지만 할머니께서 8억 원의 빚을 지실 수도 있어요. 인숙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카에 대한 정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인숙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카를 고발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조언과 가족에 대한 정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모,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민호야, 집에 가. 고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인숙 할머니는 민호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화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민호야,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3년 이상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하더라. 고모, 그리고 내가 8억 원 빚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모, 정말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갚을게요. 어떻게? 지금 내 상황에서 8억을 어떻게 구하겠니? 집을 팔면 내 집값이 8억이나 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집은 전세로 살고 있는 곳이었고 출판사 건물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현실을 직시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은행 대출을 취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하지만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되어서.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말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이미 돈을 받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직 승인만 된 상태예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인숙 할머니는 민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속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숙 할머니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대출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김 과장님, 어제 말씀드린 대출건,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아, 그거는 어제 최종 승인이 났어요. 최종 승인이요? 네. 오늘 오후에 고객님 계좌로 8억 원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인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아직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취소할 수 없나요? 이미 승인이 나서 어렵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취소 의사를 밝히시면 가능하지만 제가 취소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제 박민호 씨가 와서 고객님이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던데요. 인숙 할머니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민호가 자신 몰래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절대 승인한 적 없어요. 그럼 확인 전화를 드렸을 텐데요. 김 과장이 컴퓨터로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고객님께 전화드려서 승인 의사를 확인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저는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어요. 이상하네요. 통화 기록이 있는데 인숙 할머니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받지 않은 전화를 누가 대신 받았을까요? 혹시 전화번호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김 과장이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 인숙 할머니의 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 제 것 아니에요. 그럼 누구 번호인가요? 인숙 할머니는 그 번호를 보고 민호의 아내 번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민호 아내 번호예요. 그럼 민호 아내분이 고객님인 척 전화를 받으신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사기가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호 혼자가 아니라 아내까지 가담한 범죄였습니다. 김 과장님, 지금이라도 대출을 중단할 수 있나요?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요청으로는 어려워요. 인숙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형사과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에 신분 도용건으로 신고했던 최인숙입니다. 아, 그 건이요. 어떻게 되었나요? 조카가 제 이름으로 8억 원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돈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긴급하게 처리해야겠네요. 담당 형사는 즉시 관련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조카분과 조카 며느리까지 가담한 것 같네요. 조직적 사기로 봐야겠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8억 원이니까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숙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대출을 중단시키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오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받아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럼 돈은 안 나간 건가요? 네. 다행히 막았습니다. 인숙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8억 원의 빚을 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래, 고모.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민호야, 너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제가 잘못했지만 경찰까지. 너는 내 아내까지 끌어들여서 나를 완전히 속였잖아.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고모.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고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민호야, 앞으로 내게 연락하지 마. 인숙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민호와 대화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호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래요? 부인도 함께 조사받고 있어요. 인숙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가족을 감옥에 보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판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한 달 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인숙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인숙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아내 정미와 10살 된 아들 준호였습니다. 고모님, 정미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미야, 일어서. 준호도 있는데. 고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인숙 할머니는 어린 조카 손자 준호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거실에 앉은 정미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민호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가정이 깨지면 준호가 너무 불쌍해요. 정미야, 너도 같이 한 일이잖아. 제가 전화를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민호가 하라고 해서. 인숙 할머니는 정미의 변명을 들으며 실망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도 결국 남편과 함께 자신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가 8억 원 빚을 져야 한다는 걸 알았잖아. 민호가 꼭 갚는다고 했어요. 8억을 어떻게 갚겠다는 거야?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 준호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정미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잠깐 어디 갔다 와. 인숙 할머니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모님, 제발 합의해 주세요. 민호를 용서해 주세요. 정미야, 이미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 고모님께서 원한다면 취하할 수 있잖아요. 인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했지만 그럴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8억 원은 어떻게 할 건데? 민호가 출판사를 정리해서 갚을게요. 출판사 정리해봤자 얼마 안 나올 텐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인숙 할머니는 정미와 준호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는 났지만 가족이 깨지는 것을 보기는 싫었습니다. 정미야, 일단 집에 가. 내가 생각해 볼게. 고모님, 정말 고려해 주실 거예요? 약속은 못 하겠어. 하지만 생각은 해보겠어. 정미가 준호와 함께 떠난 후 인숙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인숙 할머니는 변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해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어떤 조건 말인가요? 일단 대출 관련 모든 절차를 취소하고 피해 배상을 해야죠. 피해 배상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결정에 따라. 인숙 할머니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민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민호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구치소 면회는 가능해요. 일주일 후 인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평생 가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고모.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여기서 뭘 느꼈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는 그만하고 솔직하게 말해봐.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출판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8억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래도 내 동의를 받았어야지. 고모께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걸 알았어요. 당연히 반대했을 거야. 그래서 일단 받고 나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실망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도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 동의 없이 내 이름을 도용한 것 자체가 범죄야.
갚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죄송해요. 그리고 정미까지 끌어들여서 완전히 조직적으로 나를 속였잖아.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고모,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이제야 깨달았니? 네. 여기 들어와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고모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어요.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미하고 준호를 만났어. 그래요?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준호가 아빠를 찾더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호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어. 정말로 반성하고 있니? 네, 정말이에요. 고모를 배신한 것,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것,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출판사를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아서라도 고모께 피해를 배상하겠어요. 피해 배상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인숙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합의 조건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세요? 대출 취소, 출판사 정리,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각서 정도요. 위자료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가족이니까요. 인숙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승리보다는 가족의 화해를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합의를 고려하기 시작한 인숙 할머니였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자신의 서명을 그렇게 완벽하게 위조했는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인숙 할머니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자세한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김 과장님, 민호가 제 서명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명 위조건은 전문 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과수에 의뢰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봐도 제 서명과 정말 비슷하던데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김 과장은 대출 서류를 다시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번 서명이 되어 있는데 모두 조금씩 달라요. 인숙 할머니가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연습한 흔적 같아 보이네요. 김 과장이 분석했습니다. 연습이요? 네. 처음 것은 어색하고 나중 것일수록 자연스러워져요. 인숙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언제부터 이곳에 드나들었는지 알 수 있나요? CCTV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과장이 보안팀에 요청해서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총 7번 방문했네요. 3개월이나요? 네. 처음에는 단순 상담이었는데 점점 구체적인 서류를 준비해왔어요. 인숙 할머니는 충격받았습니다. 3개월 전이면 자신의 생일 때 집에 와서 축하해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은행을 나온 인숙 할머니는 민호가 어떻게 자신의 서명을 익혔는지 궁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평소 서명하는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없네? 인숙 할머니가 서랍을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작년에 받은 연금 관련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에는 자신의 서명이 여러 번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가져간 건가? 인숙 할머니가 의심했습니다. 민호는 종종 집에 와서 각종 서류 정리를 도와준다며
챙겨가곤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서명이 들어있는 서류들을 가져가서 연습했을 것입니다. 더 찾아보니 다른 서류들도 몇 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준비했다니 인숙 할머니는 배신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후에 정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님, 혹시 합의 생각해 보셨어요? 정미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민호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니? 그게 3개월 전쯤부터요. 그때 내 서류들을 가져간 것도 알고 있었지? 정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민호가 하는 일이라서 저는 자세히 몰랐어요. 정말 몰랐니?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 서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언제? 한 달 전쯤요. 민호가 고모님 이름으로 대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왜 말리지 않았어? 말렸어요. 하지만 민호가 꼭 갚는다고 하면서. 인숙 할머니는 정미의 말을 들으며 실망했습니다. 결국 정미도 한 달 전부터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너도 공범이네. 고모님, 한 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정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준호 때문이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인숙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미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출판사 직원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민호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정말 그렇게 어려웠나요? 네.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까지요? 사장님이 계속 곧 해결된다고 하시면서.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8억 원을 구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8억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아나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사업이요? 네. 기존 출판업 말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했대요. 인숙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존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8억을 훔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기존 빚을 갚으려는 게 아니었네요? 아니요. 새로운 투자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인숙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민호가 자신에게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다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제 내 직원들과 이야기했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8억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서? 고모, 나한테는 기존 빚을 갚겠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또 거짓말이야. 여기 와서도 나를 속이고 있었어. 고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새로운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그건 또 다른 도박이잖아. 하지만 성공할 자신이 있었어요. 인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지금도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네, 남의 돈으로 도박을 하려고 했던 거야. 도박이 아니라 실패하면 내가 8억 빚을 져야 하는 거잖아. 그게 도박 아니야? 민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인숙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고모, 어디 가세요? 집에 가서 변호사와 상의할 거야. 합의는 없어. 고모. 하지만 인숙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민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합의 가능성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인숙 할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고 믿어온 조카가 자신을 완전히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던 인숙 할머니에게 정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준호 없이 혼자 왔습니다. 고모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미가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미야, 일어서. 이미 늦었어. 고모님, 민호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이라고? 어제도 나한테 거짓말했는데. 인숙 할머니는 정미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정미야, 솔직히 말해봐.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고모님, 정말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그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민호가 꼭 성공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모님께 피해를 드리지 않겠다고. 인숙 할머니는 정미의 말을 들으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미야, 너도 민호만큼 잘못 생각한 거야. 네, 8억이라는 돈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니? 많은 돈이라는 건 알아요. 내가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이야. 정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돈을 내가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민호가 갚는다고 했어요. 민호가 뭘로 갚겠다는 거야? 망해가는 출판사로? 다른 일을 해서라도. 인숙 할머니는 정미가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미야, 민호가 월급쟁이가 되어서 8억을 갚으려면 평생 걸려도 안 돼. 하지만 그리고 이자까지 생각하면 절대 갚을 수 없어. 정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너희가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지금 와서 나한테 묻지 마. 고모님, 제발. 정미야, 이제 그만해. 나는 결정했어. 정미가 떠난 후 인숙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판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세요. 합의는 포기하시는 거네요? 네.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는 사기죄와 문서위 조제로 기소됐고 정미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구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인숙 할머니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5년 이상, 정미 씨는 3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게 오래요? 금액이 8억 원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서 중형이 불가피해요. 인숙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가족이 감옥에 가는 것은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판 첫날, 인숙 할머니는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민호와 정미가 피고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조카와 조카 며느리입니다. 민호가 답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3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서명을 연습하여 위조하고 가족의 신뢰를 악용한 점이 매우 악질적입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감에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3개월간의 치밀한 계획이 일시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동의 없이 8억 원 대출을 진행하려 한 것은 명백한 사기 의도입니다. 인숙 할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어왔는데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인숙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고모 할머니,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웬일이니? 아빠랑 엄마가 언제 집에 와요? 인숙 할머니는
어린 조카 손자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아빠랑 엄마는 잠깐 다른 곳에 계셔야 해. 언제까지요? 아빠랑 엄마가 언제 집에 와요? 인숙 할머니는 어린 조카 손자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아빠랑 엄마는 잠깐 다른 곳에 계셔야 해. 언제까지요? 글쎄,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할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준호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아빠랑 엄마가 안 와요? 인숙 할머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살 아이에게 부모의 범죄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 뭘 잘못했어요? 어른 일이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준호는 인숙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고모 할머니, 저 어떻게 해요? 준호는 고모 할머니가 돌봐줄게. 정말요? 그럼 우리 준호는 고모 할머니가 키울 거야. 그날부터 인숙 할머니는 준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조카의 아들이었지만 죄 없는 아이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징역 4년, 정민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실형이네요. 네.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인숙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으로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가족은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1심 판결 후 인숙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살 준호를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고모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꾸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준호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니? 출장 갔다고 했어요. 인숙 할머니는 준호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쓰러웠습니다. 준호야, 친구들한테 거짓말하기 싫으면 고모 할머니가 학교에 가서 설명해 줄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요. 준호는 나이에 비해 의젓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나름대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민호와 정민은 각각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인숙 할머니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1심 판결이 합리적이어서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재판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2심 재판이 있을 겁니다. 인숙 할머니는 재판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준호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어머니, 즉 인숙 할머니의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동생 명자가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야, 들어와. 명자는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때문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닌데 제가 민호를 잘못 키웠나 봐요. 인숙 할머니는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민호의 잘못이지 명자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명자야, 준호 때문에 왔지? 네. 준호를 제가 키우겠어요. 너도 나이가 있는데. 하지만 할머니보다는 제가 낫잖아요. 인숙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준호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이미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명자야, 일단 준호 의견을 들어보자.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랑 살고 싶니? 아니면 고모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고모 할머니랑 살래요. 왜? 고모 할머니가 더 좋아요. 명자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하자. 그날부터 명자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준호 돌보는 일을 함께 나눠서 했습니다. 한 달 후,
인숙 할머니는 민호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민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고모, 준호는 잘 있어요? 잘 있어. 너보다 훨씬 의젓하더라. 고모께 너무 폐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요. 준호는 죄가 없잖아.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고모,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준호가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민호야, 넌 지금 자격이 없어. 아버지로서의 자격 말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아요.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모습을 보며 조금은 안쓰러웠습니다. 민호야, 정말로 반성하고 있니? 네, 정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여기서 나가면 평범한 직장을 구해서 성실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고모께 조금씩이라도 피해를 배상하겠어요.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바뀐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민호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어. 네, 준호를 어떻게 생각해? 제가 너무 미안해요.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어요. 어떻게? 여기서 나가면 준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어요.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민호야, 기회는 한 번만 더 줄 거야. 고모. 하지만 다시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이야. 네, 알겠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인숙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야, 아빠 보고 싶니? 네, 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같이 면회 가볼까? 정말요? 응. 아빠도 준호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모 할머니, 아빠가 언제 집에 와요? 좀 더 기다려야 해.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럼 그때까지 고모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돼요? 물론이지. 그날 밤 인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인숙 할머니와 명자 그리고 준호까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께서 피고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보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계획성과 악질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인숙 할머니는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모 할머니, 아빠가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판사님이 잘 생각해서 결정하실 거야. 아빠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인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에게 아버지의 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실수를 했어. 큰 실수를. 그럼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아빠를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인숙 할머니는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서와 책임은 다른 거야. 준호야. 그날 밤 인숙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2심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출판사 직원들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출판사 자산을 정리해서 피해 배상에 보태드리고 싶어요. 직원 대표가 인숙 할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피해자잖아요. 하지만 사장님 때문에 할머니께서 고생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인숙 할머니는 감동받았습니다. 민호가 나쁜 일을 했지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선량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미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고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민호만 탓할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준호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인숙 할머니는 정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모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왜? 제가 요즘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인숙 할머니는 의외였습니다. 부모가 감옥에 간 상황에서 성적이 올랐다니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고모 할머니가 매일 숙제 봐주시고 책도 많이 읽게 해주셔서요. 인숙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호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준호가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졌다고요. 그래? 네, 친구들도 저를 보고 어른스럽다고 해요. 인숙 할머니는 준호가 이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2심 재판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인숙 할머니는 증인으로 다시 출석했습니다. 피해자로서 피고인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인숙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법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피고인들이 출소 후 성실하게 살면서 피해를 배상한다면 용서할 의향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민호와 정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는 인숙 할머니의 관대함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하는 마음을 양형해 참작하겠습니다. 재판 후 휴게실에서 민호의 변호사가 인숙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증언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할 말을 한 것뿐이에요. 민호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출소하면 평생 할머니께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징역 3년, 정미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1심보다 줄어들었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피해자분의 관대한 증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인숙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가족의 고통도 계속됐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야, 아빠 형량이 줄었어. 정말요? 그럼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3년은 기다려야 해. 긴 시간이네요. 하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 아빠가 정말 반성하고 있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 할머니, 제가 아빠한테 편지를 써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빠가 무척 기뻐할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학교 생활 이야기, 고모 할머니가 잘 돌봐주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준호야, 편지 고마워.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고모 할머니가 너를 잘 돌봐주시니까 다행이야. 아빠는 여기서 열심히 반성하고 있어. 나오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 사랑해. 편지를 읽고 준호가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고모 할머니, 아빠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지. 아빠가 나오면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인숙 할머니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거야. 그 순간 인숙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2심 판결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인숙 할머니와 준호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11살이 되어 더욱 의젓해졌고 성적도 계속 향상되었습니다. 고모 할머니, 오늘 아빠한테 면회 가는 날이죠? 준호가 달력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가자. 월 2회 정기 면회가 인숙 할머니와 준호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면회 때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민호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진정한 참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모, 준호야, 잘 지냈어? 네, 아빠, 저 이번에 반에서 3등 했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가 그렇게 잘해? 고모 할머니가 매일 공부 도와주셔서요. 민호는 인숙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모,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런 말 하지 마. 준호는 내 손자나 다름없어. 고모, 제가 여기서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검정고시요? 네. 나와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려면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사업에 뛰어들었던 민호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도 받고 있어요. 무슨 훈련?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려고 해요. 나와서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바뀌었구나. 네, 고모.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빨리 나와서 같이 살아요. 준호야, 아빠가 나가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게. 약속해요? 응, 약속해.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인숙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인숙 할머니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호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선발되어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석방이요? 인숙 할머니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고 재전의 정이 뚜렷하면 가석방이 가능해요. 그럼 언제쯤? 6개월 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숙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민호가 빨리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연 민호가 나와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고모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를 잘 도와드릴게요. 준호야, 아빠가 나오시면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인숙 할머니는 준호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의젓할 수 있다니. 가석방 심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인숙 할머니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로서 박민호 씨의 가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배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일해야 배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은 인숙 할머니의 관대함에 감동받았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후 가석방 승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호는 2년 만에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석방 당일, 인숙 할머니와 준호는 교도소 앞에서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아빠, 준호가 민호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준호야, 민호도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모. 민호가 인숙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서 민호야, 고모.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고모, 제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준호를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빨리 자립해야 해. 네.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땄고 이미 취업할 곳도 알아봤어요.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의 무책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전기 설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고모, 첫 월급입니다. 민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줘? 고모께서 준호 키워주시는 비용으로 쓰세요. 민호야, 내가 자립할 때까지 돈을 모아야 해. 하지만 그리고 이건 내가 벌어야 할 몫이 아니야. 고모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야.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모,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을까요? 은혜는 무슨,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이제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고모 할머니 집에서 지내야 해. 아빠가 집을 구할 때까지. 언제쯤요? 조금만 더 기다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빨리 집을 구할게. 인숙 할머니는 이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출소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준호 공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인숙 할머니께 안부를 드렸습니다. 고모, 드디어 전세집을 구했어요. 민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디에? 여기서 가까운 곳이에요. 준호가 전학하지 않아도 될 거리예요. 인숙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물어봤는데 아빠랑 살고 싶어 해요. 그렇구나. 하지만 인숙 할머니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2년 넘게 함께 지낸 준호와 헤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모, 하지만 매일 찾아뵐게요. 그리고 준호도 자주 놀러 오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사하기 전날 밤, 준호가 인숙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고모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 우리 준호 덕분에 내가 더 즐거웠어. 고모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준호야, 넌 어떤 상황에서도 잘했을 거야. 워낙 착하고 의젓하니까.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올게요. 그럼 매일 와도 좋아. 다음 날 민호와 준호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인숙 할머니도 함께 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모, 이 집 어떠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네. 부잣집은 아니어도 따뜻한 집이 될 것 같아. 네, 준호랑 행복하게 살겠어요. 새 집에서 함께 첫 저녁을 먹으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고모, 제가 평생 갚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또 그런 소리 해. 가족끼리 무슨 은혜. 하지만 정말이에요. 고모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파괴됐을 거예요. 민호야, 과거 일은 그만하자. 이제 앞만 보고 살아. 네, 그렇게 하겠어요. 한 달 후, 민호는 인숙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고모, 저희가 매월 용돈을 드리고 싶어요. 용돈은 무슨, 내가 자립하는 게 최고의 효도야. 하지만 고모께서 준호 키우시느라 많은 비용을 쓰셨잖아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야. 그래도 마음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요. 인숙 할머니는 민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민호가 마음 아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많지 않게 하자. 네, 제 마음이에요. 6개월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미가 출소한 것입니다.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고모님, 정미가 인숙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미야, 일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민호와 함께 준호를 잘 키우겠어요. 정미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허영심은 사라지고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고모님,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래? 뭐 하는 일인데? 마트에서 계산 업무예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성실하게 하겠어요. 인숙 할머니는 정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1년 후, 민호의 가정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호는 직장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정미도 마트에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13살이 되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세 가족이 인숙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고모 할머니, 저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뭔데? 민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모, 이걸 받아주세요. 뭐야? 이게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고모께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이것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하지만 고모, 받아주세요. 저희가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요. 정미도 함께 말했습니다. 고모님, 저희가 3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예요. 인숙 할머니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이걸로 끝이야. 더 이상은 받지 않을 거야. 고마워요, 고모.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모 할머니, 저 고등학교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꿈이 뭐였더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요. 좋은 꿈이네. 민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내 꿈을 꼭 이뤄줄게. 네, 아빠. 인숙 할머니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인숙 할머니는 지난 몇 년을 돌아봤습니다.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결국은 더 큰 사랑을 얻었습니다.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인숙 할머니가 돌아가신 남편 사진에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원봉사를 하곤 했던 곳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후배 사서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 다시 자원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더라고. 인숙 할머니는 다시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오후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고모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준호야, 어떻게 알고 왔니? 아빠가 알려주셨어요. 숙제 도와달라고 왔어요. 그래, 뭐가 어려워? 국어 숙제인데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써야 해요. 인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우리 이야기요? 응. 힘들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이겨낸 우리 가족 이야기 말이야. 좋아요. 그날 준호는 인숙 할머니와 함께 숙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숙 할머니는 내일도
이런 평범한 하루가 올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진짜 보물은 8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